폴러스는 영국의 생물학자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유전학과 세포 생물학을 연구하죠. 세포 주기의 핵심 인자를 발견해낸 공로로 2001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뉴턴이 그랬었던 것처럼 영국 왕립학회의 학회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9년에는 기사자규를 서임받아 폴 너스 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 실험실인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지내며 암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을 기초생물학 단위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과학자 폴 너스는 생명에 대해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생물학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지구엔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죠. 박테리아, 곰팡이, 식물, 동물 등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폴 너스는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모두 물리적 독립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자가 조직화하고 번식한다는 뜻이죠. 이런 수많은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폴 너스는 생물학의 5가지 핵심 개념, 즉 생명의 근본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핵심은 세포입니다. 세포는 생명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이죠. 세포는 1665년 로버트 훅에 의해 처음 발견됐는데요. 훅은 그때 발명된 현미경 기술로 코르크 단면에서 세포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마치 네모난 방에 무엇인가가 가득 들어찬 모습이었죠. 훅은 이것을 세포, 즉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작은 방이라는 뜻을 가진 셀라에서 따온 말이었죠. 이후 미생물학의 아버지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유엔 훅이 최초로 단세포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작은 연못에서 떠온 물에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냈죠. 이 생명체는 입안 치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레유엔훅의 치아에서 번식하던 생물이 인류 최초로 묘사된 박테리아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단세포 생명체인 박테리아의 발견 이후로 생물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2세기에 걸쳐 모든 생명체는 단세포 혹은 다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1839년 식물학자 슐레이덴과 동물학자 슈반에 의해 잘 알려지게 되었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구와 다른 학자의 연구를 종합해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고 불리는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해냈습니다. 그렇게 과학은 세포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병리학자 루돌프 피로오가 1858년에 기술했는데요. 피로오는 모든 동물은 살아있는 단위의 집합으로 보이며 그 단위는 그 자체로 완벽한 생물체의 특징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포가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옴니스 셀루라 에 셀루라. 무슨 말일까요? 라틴어로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나온다는 말인데요. 이는 세포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세대의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 분열은 하나의 동물이나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도 적용되지만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해온 모든 과정에 적용되죠. 세포는 생명체 중 가장 단순한 독립체입니다. 세포는 반투과성 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환경과 자신을 분리해내는데요. 이런 분리를 통해 세포 내부는 질서 있게 돌아가고 외부 세계는 무질서함을 유지하죠. 이로써 세포는 우주 전체가 무질서로 향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핵심은 유전자입니다. 모든 유전 현상은 유전자를 통해 이루어지죠. 유전의 원리는 1865년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어 멘델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멘델은 완두를 교배하며 유전 법칙을 발견했죠. 특별한 형질이 있는 완두와 그렇지 않은 완두를 특별한 수학적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멘델은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죠. 멘델이 사망하고 16년 뒤 더프리스, 코렌스, 체르마크 3명의 생물학자들이 각각 멘델의 연구를 재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예측했고 이 연구들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정립되었죠. 멘델의 법칙에 따르면 유전되는 형질은 쌍으로 존재하는 어떤 입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어떤 입자를 오늘날에는 유전자라고 부르죠. 이 유전의 원리는 완두뿐만 아니라 생식세포로 번식하는 모든 생명체에 해당합니다. 유전자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될까요? 우리의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는데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수정 과정을 통해 유전자가 전달되죠. 유전자는 세포 분열 과정 중 분리되는 염색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염색체는 쉽게 말해 유전 물질을 담은 구조물인데 디옥시리보핵산, 즉 DNA의 이동을 위한 구조체죠. 1940년대에 생물학자 에이버리에 의해 유전자가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을 연구하다가 발견해냈죠. 10년 뒤 런던에서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DNA X선 회절 사진을 찍었고 케임브리지의 크릭과 왓슨이 말했던 이중나선 구조가 정확히 들어맞았죠.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서로 쌍을 지어 염기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나선 구조에서 마치 사다리의 연결선처럼 보이는 것이 염기쌍의 결합이죠. 각 염기는 결합이 분리되면서 두 개의 동일한 나선을 만드는 데 쓰이는 템플릿이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세포 번식 과정에서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 즉 유전의 과정을 말해줍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생명의 두 가지 핵심인 세포와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세포는 생명의 원자이고 생명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모든 생명에서 유전의 기반이 되죠. 폴러스는 이 둘을 이해하는 것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왜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 과학이 지금껏 서 있는 건 앞서 존재했던 훌륭한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생명의 핵심 두 가지를 다뤘었죠. 하나는 세포, 또 하나는 유전자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생명의 핵심은 바로 화학 반응입니다. 생명은 곧 화학이라는 개념은 루이 파스투에르가 했던 사탕무 발효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61년 파스투에르는 알코올 업자들의 요청 때문에 사탕무 발효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사탕무를 발효시켰는데 알코올이 안 나오고 산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실험 끝에 파스투에르는 알코올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단세포 생물인 효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소 대신 박테리아가 작용하면 산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아냈죠. 파스투에르는 발효는 세포의 생리작용이며 화학 반응은 세포가 하는 생명활동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화학 반응이야말로 생명활동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후 프랑스 화학자 베르틀로는 인버테이스라는 효소를 발견해냈습니다.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전환하는 화학물질이었죠.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고 가속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효소는 사슬 형태의 중합체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합체가 바로 지질, 탄수화물, DNA, RNA 등 생명체를 이루는 근간이 되죠. 여기에서 탄소는 생명체 속 중합체들과 다른 화학 중합체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소를 통해 긴 사슬 형태로 결합할 수 있게 되고 단백질 역시 이런 탄소 기반 중합체 중 하나이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하나씩 결합해 사슬 형태를 이룹니다. 생명체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사용하는데요. 이 아미노산들은 전부 특징이 다르고 이런 다양한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세포는 화학적 특성이 다른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사슬 형태의 중합체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이룹니다. 3차원 구조를 이루는 과정에서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특정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죠. 이런 효소와 단백질들은 화학기계와 같습니다. 엄청난 종류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 분해하고 재활용하면서 더 큰 분자 복합체를 만들어냅니다. 핵산,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요. 이런 복잡한 모든 활동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동시에 긴밀하게 일어나는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화학 반응들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화학적 조건이 요구됩니다. 어떤 화학 반응은 산성 혹은 염기성 환경이 필요하고 특정 이온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물이 있으면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인접하게 존재하되 서로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생명은 구획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화학적 환경을 분리하는 구획 시스템을 구축하죠. 서로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요. 어떤 구획들이 있을까요? 세포의 가장 작은 구획은 효소 분자의 표면에 있습니다. 각 효소 단백질 분자는 특정한 분자에 딱 들어맞을 수 있게 결합 부위가 존재하는데요. 정밀한 화학 반응을 위해서는 세포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필요가 있죠. 잘 구획화된 효소들은 서로 협력해서 연속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생성물이 다음 반응의 기질이 되죠.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 같이 굴러가는 이것을 대사 경로라고 합니다. 세포 내에서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분자 기계 중에는 모터 단백질도 있습니다. 화학 반응의 에너지를 이용해 세포 내에서 여러 물질들을 운반하죠. 모터 단백질은 세포 내부의 선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염
염색체 분리, 세포 분열 등 다양한 물리적 작업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각각의 모터들은 극도로 작지만 수십억 개의 모터 단백질이 협력한다면 수백만 개의 근육 세포를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들은 모두 이런 단백질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효소나 모터 단백질보다 더 큰 단백질 집단의 화학 반응도 물론 존재합니다. 리보솜이라는 세포기구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리보솜의 구조화된 환경이 정확하고 빠르게 단백질을 합성해내죠. 우리는 이 단백질 합성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은 DNA와 RNA의 1차원적 선형 구조를 3차원 구조인 단백질로 만드는 것을 뜻하죠. 리보솜보다 더 큰 구조물인 세포 소기관들도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은 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분리되죠. 모든 세포에는 핵이라고 불리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핵 안에는 DNA 사본 전체가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의 세포핵 하나 안에는 46개의 염색체와 22,000개의 유전자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원은 태양입니다. 식물과 해조류 그리고 일부 세균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엽록체 안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인 엽록소들이 존재합니다. 엽록소는 광합성을 통해 당을 만들어내고 이 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원으로부터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포호흡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양성자의 움직임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성해냅니다. 이 ATP는 일종의 배터리와 같은데요.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세포는 ATP의 고에너지 결합을 끊어서 ADP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세포는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역할을 수행해내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세포는 구획화를 통해 복잡한 화학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내죠. 이런 화학적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화학적, 물리적 기계라는 것이 오늘날 생명에 대한 통념이죠.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생명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특징짓고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한 기술 덕분에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엔 어려움도 따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시드니 브레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바다에 익사 중이면서 지식을 목말라 한다고요. 폴러스는 수많은 데이터를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정보 처리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생명은 곧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개념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 제시했는데요. 칸트는 1790년 판단력 비판에서 생명체는 복잡하게 조직되고 통합적이며 자기 조절적인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포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세포의 복잡한 시스템도 조절이 필요하죠. 세포에서는 수많은 화학 반응과 물리작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무질서하게 일어난다면 세포 시스템은 망가져버리겠죠.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세포는 정보 처리 과정을 사용합니다. 세포는 하나의 거대한 화학적, 물리적 기계입니다. 제대로 기능하려면 화학 반응들이 서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죠. 세포는 외부 환경이나 내부 상태가 변할 때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해냅니다. 적응을 통해 전체 체계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죠. 세포 안팎의 환경을 끊임없이 측정하고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핵심 네 번째, 정보 처리입니다.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갖게 되죠. 체온, 혈액량, 혈당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 처리 과정은 생명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죠. 생명의 정보 처리 그 첫 번째는 DNA와 유전 원리입니다. DNA의 중요한 사실은 염기 서열이 한 줄로 적힌 선형 정보라는 것인데요. A, G, C, T 네 염기로 이루어진 정보가 한 줄로 늘어서 있죠. 이런 선형 서열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도 그리고 코딩을 할 때도 선형 서열로 정보를 저장하죠. 이런 선형 서열에서 다양한 코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디지털은 몇 개의 기호들을 종합해서 정보를 저장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영어는 A에서 Z까지의 알파벳 기호를, 기계어는 0과 1의 이진수를, 그리고 DNA는 A, G, C, T 네 종류의 염기를 각각 조합합니다. 이런 디지털 코드의 장점은 한 코딩 체계를 다른 코딩 체계로 매우 쉽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번역 과정이죠. DNA가 RNA를 거쳐 단백질로 변환될 때도 동일한 번역 과정을 거칩니다. 세포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 생성이라는 물리적 행위로 전환시킵니다.
유지시키죠. DNA가 단백질 구조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중심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루트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RNA는 세포액 속의 DNA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세포질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이 전달자 RNA의 염기 서열이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죠. 즉 단백질은 정보 코드를 암호화하고 있는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집니다. DNA 선형중합체는 코딩된 염기 서열을 나선형 안쪽에 위치시켜 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요. 이런 구조 덕분에 DNA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복제해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를 30억 년 동안 보존해왔죠. 생명의 정보 처리 두 번째는 세포의 화학 반응 조절입니다. 프랑스의 생화학자 자크 모노와 프랑수아 자코브는 두 가지 당을 먹는 박테리아를 연구해 특정 유전자 조절의 원리를 밝혀냈고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박테리아가 당 A를 먹을 때 유전자 억제 단백질은 신체 내에 어떤 스위치를 켰습니다. 당 B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유전자의 발현을 막은 것이죠. 당 B를 먹을 때는 억제되어 있던 유전자를 다시 활성화시켜 당 B를 소화했습니다. 정보의 관점에서 이 박테리아의 유전자 조절은 음성 피드백 고리라는 정보 처리 모듈로 볼 수 있습니다. 음성 피드백 고리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원리인데요. 예를 들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물질 대사 경로가 있다고 할 때 C가 쌓이면서 A와 B를 억제하고 그 결과 C의 합성을 정지시켜서 C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모듈이죠. 반대로 양성 피드백 고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번 켜지면 꺼지지 않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스위치라고 할까요? C가 만들어질수록 A와 B를 가속해서 더 많은 C를 만들어내는 모듈입니다. 생명체는 이런 두 종류의 특성을 가진 수많은 제어 모듈을 적절히 조절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항상성을 유지하죠. 화학 반응을 정보의 관점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각 정보 모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욱 정교한 루틴을 형성하죠. 마치 컴퓨터 회로처럼요. 이것을 두고 생물학자 데니스 브레인은 웨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를 통해 액체를 매개로 한 생명체의 복잡한 화학작용을 묘사했죠. 하드웨어보다 좀 더 유연하고 역동적인 계산 경로를 가지는 생명의 특성을 설명한 것인데 화학물질들이 물을 통해 확산되어 세포의 구성 요소와 각 구획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에 웨트웨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처럼 세포의 구성 요소들은 자유롭게 재연결되고 재배치되고 용도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체계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를 잇는 효율적인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겠죠. 생명은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교환해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3차원 구조물을 만들어내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비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죠. 어떻게 하나의 난세포에서 이런 공간적 분리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세포가 정보를 얻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화학적 기울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담긴 그릇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잉크가 서서히 퍼져나가죠. 잉크는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색이 옅어지는 화학적 기울기를 형성합니다. 이 기울기를 역추적하면 잉크의 위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죠. 만약 잉크의 농도가 높다면 잉크가 처음 떨어진 지점과 가깝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릇을 세포로 잉크를 신호단백질로 치환해보죠. 신호단백질의 농도가 공간 정보를 제공해 패턴을 만들도록 합니다. 단백질은 세포들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농도가 다른 화학적 기울기를 형성하죠. 세포가 신호용 단백질의 농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 기울기는 곧 머리, 가슴, 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단순한 단백질 기울기 하나만으로 복잡한 생명체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생명의 네 번째 핵심인 정보 처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생명의 화학 반응을 통제해 생명을 하나의 목적을 향한 완전체로 행동하게 하죠. 바로 세포를 복제하거나 나비를 만들거나 우리 몸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요. 폴러스는 이런 목적들은 수세기 동안 설계자, 즉 창조주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론으로 인해 그 정의가 바뀌게 되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강의는 진화론이 되겠네요. 세상은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합니다. 경이롭고 압도적이기까지 하죠.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균류 등은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나머지 수천 년 동안 이런 생명의 다양성은 신의 창조물일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그때 만들어진 복잡한 기계장치들에 빗대어 생명의 메커니즘을 설명했죠. 윌리엄 페일리는 누구라도 땅에 떨어진 시계를 보면 확실한 목적성을 띠게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계가 그렇듯이 생명체들도 지적인 창조자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진 복잡한 생명체가 어떠한 설계 없이도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라는 것을요.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은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진화의 증거가 되는 여러 표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진화의 메커니즘인 자연 선택 개념을 내놓았죠. 이 개념은 1859년 발표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는 생물종의 유연관계, 즉 용불용설을 통해 진화의 개념을 설명했죠. 라마르크는 종이 서식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바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의 아버지인 이레즈머스 다윈도 진화 개념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모든 생물의 조상이 조가비 안에 있는 연체동물처럼 단순한 생물이었다고 주장했죠. 찰스 다윈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라는 메커니즘에 접근했습니다. 생물 집단 내에 변이가 나타난 개체를 통해 자연 선택을 설명했죠. 변이는 자연 선택의 근본을 이룹니다. 생명체의 변이가 유전적 변화 때문이라면 그 변이는 다음 세대로 유전되죠. 유전된 변이 중 일부가 생존에 더 유리하다면 특정 개체의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라마르크가 추측한 것과 달리 기린의 목은 높은 곳에 있는 잎을 따먹으려고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린 목의 뼈와 근육은 미묘하게 다른 변이체들이 무작위로 생겨나 축적된 결과이죠. 일부 목이 긴 돌연변이 개체의 후손들이 더 높은 가지의 잎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새끼를 낳고 결국 집단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선택을 통해 환경에 적합한 종은 살아남고 도태된 종은 사라집니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 변이종이 집단 내에 많아지고 종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핵심이죠.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나려면 생명체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번식이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로 유전 체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이가 발현되어야 하죠. 이 세 가지 특징은 세포와 유전자의 개념에서 도출됩니다. 모든 세포는 번식하고 유전자라는 유전 체계를 지니고 있고 돌연변이를 통해 다양성이 발현되죠. 동물이나 식물, 균류 같은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돌연변이 외에 유성생식 과정에서도 다양성이 발현됩니다. 생식세포를 만드는 세포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일부가 뒤섞이고 재조합되죠. 이것이 나와 내 형제가 똑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카드더미라고 한다면 자식 유전자는 각기 다른 유전적 패를 지니고 있는 셈이죠. 이런 자연 선택의 결론은 모든 생명이 혈통을 통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기원에 쓰인 생명의 나무 사파에서도 잘 드러나 있죠. 생명의 나무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굵은 가지들로 모이게 되고 결국 하나의 줄기로 수렴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폴러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생물권 전체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함께 쓰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우리의 친척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 선택은 진화 과정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도 자연 선택은 발생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제어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재배열되면 세포가 제멋대로 성장하고 분열해 암이 발생하죠. 한 생물 집단 내의 진화 과정에서 특정 변이종의 개체수가 변화하듯이 암세포도 점점 정상세포 수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 집단이 성장할수록 그 세포 내에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죠. 그리고 유전적 손상이 누적될수록 더 강하고 공격적인 암세포가 출현하게 됩니다. 암세포도 물론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번식하고 유전 체계가 존재하고 변이가 발생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진화해온 그 특징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집단생물학자와 진화생물학자 역시 암에 의해 중요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폴러스는 말합니다.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는 복잡성뿐만 아니라 명백한 목적성도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에 의한 것이 아니죠. 통제자나 최종 목표, 궁극적인 원동력 없이도 목적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설계자가 있다는 주장을 반증하죠.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진화는 우연과 더 효율적인 생명체를 발생시키는 필연의 결과물이죠. 폴러스는 종의 기원의 마지막 문구를 통해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 행성이 고정된 중력의 법칙에 따라 돌고 도는 동안 이토록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매우 아름답고 경이로운 형태들이 수없이 진화해 나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여기까지 생명의 5가지 근본 원칙인 세포, 유전자, 화학반응, 정보처리, 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기대해주세요.
결론부터 말해볼까요? 생명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리는 존재하죠. 첫 번째 생명의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는 경계를 지닌 물리적 독립체입니다. 자신과 환경을 분리하면서 동시에 소통하죠. 세포는 반투과성 세포막을 통해 내부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부는 무질서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가 이 세포이죠. 두 번째 생명의 원리. 생명체는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미국의 유전학자 허먼 조지프 멀러가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죠. 생명체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 목적을 얻습니다. 스스로 조직하고 유지하고 번식하죠. 세 번째 생명의 원리. 생명체는 화학적, 물리적, 정보적 기계입니다. 생명체는 화학적 대사 활동을 조직해 스스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번식하는데요. 이 모든 작용을 통합하려면 정보 관리가 필수적이죠. 세포의 외부와 내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해 생명체의 작동을 지시합니다. 생명체는 정보기계로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원리가 충족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체, 즉 살아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기계처럼 작동하는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화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화학 반응은 탄소 중합체를 중심으로 모두 일어나죠. 탄소 중합체는 선형 DNA 정보 저장 장치와 단백질 기반의 화학적, 물리적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DNA의 핵심 목적은 정보를 안정적으로 오래 저장하는 것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DNA 이중나선 구조는 핵산염기를 나선 안쪽에 위치시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오늘날 수십만 년 전 죽은 생명의 잔해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활성화된 DNA 유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DNA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복잡한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화학적 활성 분자인 단백질로 번역되어야 하죠. 단백질 역시 탄소 기반 중합체인데요. 아주 복잡하고 가변적인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단백질에서 활성화된 부위는 DNA와 다르게 중합체 분자의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단백질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을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죠. DNA와 달리 단백질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도 금방 새로운 단백질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화학작용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신비롭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다른 생명체들도 이 원리가 비슷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중합체에 의지하지만 우주에는 다른 중합체 기반의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 중합체가 될 수도 있죠. 자, 생명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생명과 비생명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에 있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왜 바이러스를 경계에 있다고 할까요? 바이러스는 분명히 DNA 또는 RNA 유전체를 가진 화학적 실체입니다. 이 유전체는 바이러스를 감싸는 단백질 피막과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다른 단백질들을 암호화하죠. 그리고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러의 기준도 통과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죠.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세포에 들어가 감염시키는 방법뿐입니다. 감염된 세포의 대사를 탈취해야만 번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살아있는 실체에 완전히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물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죠.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특정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다른 생물로부터 나오죠. 가장 독립적인 생명체는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대기 중에 있는 탄소와 질소를 흡수해 여러 복잡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죠. 가장 의존적인 바이러스부터 가장 독립적인 시아노박테리아까지 생명의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폴러스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생명이란 진화 가능한 자기지향적인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존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게 조금 불편하다면 바이러스는 세포 밖에서는 살아있지 않다가 세포 안에서 활성화될 때만 살아있다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생명체를 바라보는 것에는 폭넓은 관점이 가장 중요하죠. 폭넓은 관점을 가질 때 살아있는 세계는 더욱 풍성해지고 비로소 생명들의 연결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적인 연결성은
생명체는 상호 의존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공통된 뿌리로부터 뻗어져 나와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포함합니다. 생명의 나무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지만 다양성보다 훨씬 거대한 유사성도 존재하죠. 화학적, 물리적, 정보적 기계로서 생명의 기본 작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 생명의 시작점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독자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출현했다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생명의 기본 활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 생명의 기원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계에서는 RNA가 DNA나 단백질보다 먼저 나왔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RNA 분자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양성도 발현되죠. RNA 분자의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RNA가 복잡한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해 효소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잡성이나 다양성이 단백질 효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특정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는 있죠. 유전 체계와 물질 대사가 RNA 안에 모두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립 가능한 RNA 기반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시야를 이제 우주 단위로 한번 넓혀볼까요? 우주는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의 존재를 발견한 곳은 지구가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특별하고 우리 생명도 특별합니다. 특별한 지구에 특별한 생명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따르죠. 우리는 지구의 생명을 배려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폴러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선 생명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폴러스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는데요. 지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게 좋겠죠. 저도 노력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